어려운 경제를 시원하게 씹어드립니다. 최경영의 오도독.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학과 최경영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독일의 사상가의 이야기인데요. 최악을 대비하고 최선을 기대하라. 그리고 현실이 닥치면 받아들여라. 평등은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는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았다. 독일 나치를 피해서 유태인 출신입니다. 한나 아렌트, 독일의 사상가. 망명을 했던 사람이고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정치 이론가죠.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았다. 평등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고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라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죠. 한일 관계가 처음부터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나치 이상으로 나치가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괴롭혔던 것 이상으로 한국인들을 당시에는 조선진이라고 그러면서 2등 시민으로 격하시켜서 한국인들을 괴롭히고 강제 징용시키고 성노예로 만들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개인들이 배상금을 청구하니까 국가 간에 다 끝난 일인데 지금 와서 뭘 그러냐라고 하면서 제대로 된 사과는 없이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등 뒤에 칼을 꽂았습니다. 반도체 소재 등에 관한 수출 통제죠. 이 규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규제라는 단어도 상당히 신경이 쓰입니다. 규제라고 하면 영어로 regulation이잖아요. 예? regulation. 일본이 우리를 규제할 수는 없는 거죠. 일본은 일본 나름의 정부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독립된 한국 정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이 수출을 통제하는 그런 적반하장의 상황에서 한나 아렌트가 한 말, 평등은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그 일본 사람들이 심어놓은 식민지 사관, 너희들이 그래도 우리가 식민지 해준 덕분에 경제도 좀 이루어지고 65년에 한일협정으로 그 한 3억 달러 받은 것 덕분에 어떻게 좀 잘 살게 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일본은 1950년 3년 동안의 전쟁을 통해서 한국전쟁을 통해서 전후에 완전히 피폐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완전히 피폐한 나라가 벌떡 일어섰죠. 식민지 때 그렇게 수탈해가고 그 이후에 또 한국의 전쟁 때문에 우리가 수백만 명이 죽는 동안 그 사람들은 어부지리로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게 냉철함입니까? 감성과 이성을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그 마케팅에서도 경영학 마케팅에서도 감성과 이성은 구분이 잘 안 돼요. 우리 인간이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자켓을 사러 갔는데 바지를 사는 경우가 있고요. 자동차 타이어를 바꾸려고 하다가 에이 참에 그냥 새 차 사버리지 하면서 새 차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과 이성 사이에 그 어떤 분리가 돼서 우리는 감성적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감성적이고 화가 나면 감성적이고 또는 뭐 거기에서 좀 그 화를 참으면 이성적이다. 이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도 화가 났을 때는 그 책상을 다 뒤엎어 버렸죠. 세리들의 책상을 다 뒤엎어 버렸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느냐? 적절한 이성은 측정이 잘 안 됩니다. 또 적절한 감성도 측정이 잘 안 됩니다. 이성과 감성을 분리해 내려는 것도 굉장히 인간의 어리석음 중에 하나인데 그런 그 이성과 감성의 통념을 가지고 한국은 감성적이고 일본은 한없이 이성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는 사람들에게 좀 화가 많이 나는 한 주였습니다. 그러나 화를 내면 제가 같은 사람이 되니까 화를 참고 오늘의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경제 위기가 지난주에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깜빡 까먹고
제가 경제 위기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경제 위기라는 것은 보통 IMF에서 이야기하는 경제 위기는 뱅크런, 아우, 야, 은행이 망할 것 같아. 은행에서 빨리 돈 빼서 나가자. 국가가 전체적으로 부도가 날 것 같아. 저 국가에서 돈을 빨리 받자. 국가 부채난, 외환위기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환이 폭등했죠.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IMF 때 우리 기억을 하시면, 그래서 국가 부채랄지 외환위기랄지 그 다음에 뱅크런이랄지 이렇게 경제 위기라는 것은 경기 침체하고는 또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딱 특정 지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제 위기라는 상황이 닥치면 미국처럼 5% 2007년도에 한 5.25% 금리였는데 단 1년 반 만에 2008년 말에 0.25%로 금리를 5% 엄청나게 인하를 해버린 거죠. 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대안 경제 위기라는 어떤 정의가 있으면 대안이 정책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정책 방향은 전혀 다른 정책 방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현실을 정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나라도 잘못 가고 우리 개인 재테크도 잘못된다. 지금은 경기 하방 국면이고 경기 침체로 갈 우려가 있는 것은 맞지만 경제 위기라는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 옆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전 YTN 기자, 핀란드 유학 중인 최원석 전 YTN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블링블링이라고 네. 해주세요. 예, 블링블링. 블링블링이요? 예, 제가 그냥 이름을 저희 그 SNS에서 그냥 붙였어요. 최후배라고 앞으로 부르겠습니다. 최후배. 이게 제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 선배 후배 이야기하는 그 후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처음에 우리 어떻게 만났어요, 근데? 그 잘 기억이 안 나죠. 네. 그래, 방학 중에 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최경영의 경제쇼 주말판 도와주고 있습니다. 최경영의 경제쇼 주말판 이제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 오늘 주제는 그래서 계속 이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 경제 상황, 그럼 도대체 뭐란 말이냐? 경제 위기는 아니라면, 그래서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아주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주목해 주십시오. 그 전에 네. 뭐 할 말 있어요? 아니 선배가 이제 오늘 왜 이렇게 화가 나셨는지 궁금해서. 화가 왜 이렇게 났는지. 화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어요, 사실. 네. 그러려니 하는데, 근데 하도 그 뭐라고 할까요? 언론이, 제가 사실은 어제 미디어 그 방송기자연합회 저널리즘 특위가 있어요. 네. 예, 거기에 이제 위원장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런데 거기에 그 아주 유명한 미디어 교육 전문가가 어제 왔었어요. 아일랜드 사람인데, 그 미디어 리터러시, 뉴스 리터러시에 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다가 그 상황을 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 네. 세계적인 상황을. 근데 한국이랑 너무 똑같은 거야. 한국이 가장 심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재밌었던 이야기가 미국 대통령 당시 이제 후보였을 때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최측근이고 어떻게 보면 히틀러에게 괴벨스가 있었다면 트럼프에게는 이 스티브 배넌이 있었잖아요. 그 이렇게 네, 이름은 처음 들었는데 예. 그 비슷한 역할하는 참모가 있다고. 예, 들었습니다. 두꺼비 같이 생긴 분이 있어요. 네.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그렇죠.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던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더라고요. 미디어가 제일 문제인데 트럼프에게는 미디어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온갖 그 영어로 쉿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온갖 잡것들 똥들을 싹 퍼뜨려라.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미디어가 불신이 된다는 거죠. 미디어를 불신시켜버려라. 그냥 아예 온갖 그냥 잡음을 다 퍼뜨리라는 거죠. 그러면 온갖 소문과 온갖 루머와 온갖 허위 뉴스. 아, 그게
그게 전략인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그렇죠. 가짜인지 모르고.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모르고. 알 수 없죠. 그렇죠. 예. 네. 정치 불신. 네. 지금처럼. 정치 불신과 그 다음에 언론 불신. 아, 누구도 바른 정보를 전달해주지 않는다. 그러니 나는 내 신념대로 투표하겠다. 근데 그 신념은 상당히 만들어진 것이죠. 네. 방금 제가 중간에 웃었던 이유가 음. 그 이제 뭔가 쓰레기를 만들어낸다는 표현이잖아요. 결국 그 영어로 뭐 시시라는 게 예. 쓰레기 혹은 예. 뭐 똥덩어리 같은. 예. 예. 그럼 대체 이 언론의 똥싸개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지 미국에서 생각하면 미국 대통령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언론을 비판을 했는데 한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비슷한 상황이랄까요?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뭐 그 본인들은 좋은 뉴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뭐 경제 정보를 예로 들자고 하면은 뭐 어떤 언론사들 최근에 사실 뭐 저는 신문 경제 쪽을 자세하게 읽진 못했는데 네. 이 정보들이 실제로 너무 많거나 혹은 그렇죠. 뭐 허위는 아니지만 굉장히 한쪽으로 편향된 아주 친자본주의 성향을 가진 그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그렇죠. 이것을 보고서 사실 정확한 판단이 잘 안 아니 되는 친자본주의라는 그 단어는 약간 좀 꺼림칙한데 아, 저도 네. 자본주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친자본주의라기보다 아니 죄송할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건 맞잖아요. 네. 근데 저도 그래서 친자본주의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본주의의 한쪽 면만을 본다는 거죠. 그렇죠. 예, 한쪽 면만을. 그러니까 가령 미국에서도 갖가지 복지 정책이 있고 네. 미국에도 갖가지 규제가 있고 네. 유럽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미국과 같은 굉장히 많은 또 자유가 있거든요. 네. 근데 한쪽 면만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기업을 무조건 법인세를 깎아야 된다. 네. 무슨 기업의 자유가 너무 약하다. 네. 근데 미국도 환경 규제나 네. 뭐 푸드트럭 같은 경우도 규제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게 위생 문제도 있지만 보통은 세금 문제들이죠. 세금 문제. 저까지 안 가셔도 되고 다음으로 넘어가셔도 돼요. 오케이. 이렇게. 지난 목요일 날에 경제 성장률이 나왔는데 1.1%였고요. 1분기 마이너스 0.4%에서 돌아섰습니다. 경제 위기론을 계속 설파하시는 분들에게는 불행한 수치죠. 궁금한 게요. 예. 1.1은 너무 낮은 수치 아닌가요? 1.2 어떻게 이게 다행인가요? 1.1은 다행이죠. 왜냐하면 저는 이것보다는 낮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0.5에서 0.8 정도. 그때 이제 최석원 센터장이랑 최원석 센터장, 최석원이지. 최석원 리서치 센터장이랑 SK 리서치 센터장이랑 이야기할 때 0.5에서 0.8이 증권가 이야기였고 저도 사실은 1%대가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 예상보다는 많이 나온 수치다. 우리나라가 그 정도인가요? 우리나라가 그 정도, 이야기를 이제 차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장률에 있어서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네. 구조적으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장기 저성장 국면이 아니고 영원한 저성장 국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희망을 확 꺾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대에서 곧 1%대로 내려갈 겁니다.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계속 예. 그렇게 가는 예. 거죠. 그 예. 별다른 어떤 변화가 있지 않는 한은 네. 단 하나의 방법은 통일과 유사한 남북 교류, 경제 협력이 불과 같이 일어나는 것.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금리를 미친 듯이 인하해서 한 1, 2년 동안 법을 엄청나게 키우고 그다음에 건설 경기도 막 부양하고 네. 그러면서 미친 듯이 돈을 막 한 1, 2년 동안 쓰는 것. 네. 그 방법 빼고는 네. 장기적으로 지금처럼 우리가 신중하게 상당히 한국 정부가 지금 신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증거를 보여드릴 텐데요. 역으로 성장은 장기적으로 저성장이지만 굉장히 안정적이다. 안정적인 역으로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상황이에요. 선진국이다. 선진국이다. 선진국 스타일이다. 선진국으로 이미 진입을 했고요. OECD에서 이제 이머징 마켓으로 부르지도 않고 우리를 그냥 어드밴스드 컨트리 네. 선진국으로 그냥 분류를 해서 네. 이야기를 하고 있죠. IMF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네. 나온 금리 기준금리에 관한 그래프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지금 그래프가 떠 있는데 미국이 제일 높죠.
미국이 2%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그 다음이 EU,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뭐 이렇게 돼 있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경제적 GDP가 사이즈가 비슷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한국이 약간 높아요. 네. 그리고 이 나라들을 설정을 해놓은 걸 보세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네. 세계적인 경제지가 미국, EU, 한국, 호주. 한국이 거기 들어가 있는. 그렇죠. 거기에서 거네요. 이 두 번째로 가장 기준금리가 높은 나라예요. 아. 그러니까 이걸 다른 의미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국채 수익률을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파일입니다. 국채 수익률을 쭉 보여드리면 미국이 지금 그 이자율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한 2.05, 7월 24일 현재 2.05 정도 됩니다. 영국이 0.68밖에 안 돼요. 그리스가 굳어났었던 나라잖아요. 네. 근데 2.01이에요. 그 낮은 건가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높은 거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근데 봐보세요. 브라질 같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브라질 같은 나라들이 7.19입니다. 높죠. 네. 그런데 그 나라에 투자하겠어요? 무섭잖아. 그리스 한번 굳어났었잖아요. 네. 그리고 관광으로밖에 못 사는 나라잖아. 네. 2.01이면 그렇게 크게 수익이 안 보는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미국만 2.05고 영국이 0.68, 인디아가 6.44, 인디아 6.44라고 확 들어가겠어요? 무섭죠? 이머징 마켓이니까. 네. 브라질도 7.19 무섭단 말이에요. 네. 근데 네덜란드는 마이너스 0.26 먹을 게 전혀 없어. 그러면 그 수치를 보고 예. 이제 어떤 경제 성장의 뭐 방향이나 혹은 뭐 안정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안정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한국은 어떤 상황이냐면 1.45 정도에서 왔다 네. 갔다 했던 상황입니다. 네. 또 다른 파일이 있으니까요.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세계적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포트폴리오를 항상 구성을 해야 돼요. 미국 국채로만 가지고 있을 수 없고 네. 브라질 국채로만 가지고 있을 수 없고 불안정한 그리스가 2.01인데 야 한국은 그리고 영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0점대고 독일은 마이너스고 네. 일본도 마이너스예요. 근데 한국은 한 1.5에서 왔다 갔다 해. 네. 그럼 어디 투자할 것 같아요? 미국도 투자하고 한국도 투자하고 브라질도 투자하는데 네. 한국을 상당히 많이 투자하지 않겠어요? 상당히 그래도 중금리로 꽤 주고 네. 그 다음에 안정적인 경제를 구가하고 있다. 경제 성장을 저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겠죠. 이 국채 수익률을 보면.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돈을 투자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국채 수익률만 보고 이제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시는 투자는 외부의 투자,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 뭐 혹은 외부의 투자를 우리도 말씀하시는 마찬가지죠. 거죠. 우리도 투자도 해. 우리도 네. 우리의 그 뭡니까 국민연금도 네. 투자를 할 때 채권을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네. 다른 나라 채권도 투자하고 우리나라 국채에도 투자를 하고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거 아닙니까? 주식도 투자하고 부동산도 투자하고. 네. 그런데 안정성과 수익성 두 가지를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수익성이 너무 높은 브라질이나 무슨 뭐 다른 인디아나 이런 거는 7% 6% 준다고 한다고 하지만 네. 망해버리면 어떡할 거야? 그 위험이 있는 나라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만 들어가는 거죠. 네. 이머징 마켓은 조금만 들어가는 거고 네. 선진국 시장은 좀 많이 꽤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그 중에서 그나마 꽤 주는 나라가 한국인 거야. 근데 미국 국채만 살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또 다른 파일을 보여드릴 텐데. 오늘 파일이 굉장히 많네요. 예, 오늘 파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은행 통계인데 지금 채권을 주목해서 보시면 안정적으로 채권은 6월 달에도 약 45억 달러가 들어와요. 외국인 네. 투자 자금이. 네. 예, 그리고 외국인 투자. 2018년에도 무려 139억 달러가 들어왔고요. 네. 예, 6월까지 해서 2019년에 89억 달러가 들어왔죠. 네. 그다음에 주식도 투자를 47억 달러를 올해 들어서 순 매수를 했거든요. 그럼 이 수치만 보면은 이제 흔히 처음에 이제 오늘 말씀하셨던 몇몇 언론에서 한국이 경제 위기라면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없다.
아니 경제 궁금해. 위기라면 외국 사람들 팔고 다 도망치지. 외국 그러면- 사람들 다 팔고 도망치지. 그렇겠죠. 왜 채권을 삽니까? 네. 왜 3년, 10년짜리 한국 채권을 왜 삽니까? 야, 안 돼도 저희들은 한 10년까지 갈 수 있으니까 저거 1.5%만 먹어도 괜찮아. 네. 라고 사는 거죠. 중간에 팔 수도 있지만 네. 채권이라는 건. 그리고 주식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왜 2019년에 계속 그 순유입을 합니까? 네. 5월 달에는 마이너스 25억 달러였지만 6월 달에는 다시 2억 달러가 다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왔다 갔다는 하고 있지만 거대하게 빠져나가는 돈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2019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7억 달러가 주식시장에서도 순유입되고 있으니까. 아, 예. 사실 이제 이 몇억 달러 넘어가면 약간 이제 저도 그 사고가 마비되는 예. 그 쪽이라서 47억 달러면 한 5조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89억 달러의 채권을 네. 우리나라 국채를 샀다는 거는 그만큼 9조 정도를 샀다는 거죠. 올 들어서만. 네, 올 들어서 6월까지만 해도 예. 그러면 사실 이런 경제 수치들을 보면은 이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언론들 몇몇은 경제 위기다, 뭐 우리가 지금 망해간다, 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음. 이제 저 투자 내역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 뭐 그 사람들의 행동을 사실은 이 결과로 보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익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그런데 네, 우리는 나쁘다라고 느껴요. 실제로 그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 나쁜 수치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면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아 그게 나- 오늘의 예. 핵심이군요. 다면적인. 예. 네, 나쁜 수치들이 있어요. 수출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네, 수출액이. 네. 예? 설비 투자가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설 경기가 안 좋습니다. 네, 자영업 체감 지수가 안 좋습니다. 계속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이를 크게 보면 세 가지: 수출액, 수출에. 설비 투자, 네, 건설 경기, 자영업 안 좋아요. 네. 근데 자영업이 안 좋다는 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파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영업이 2001년부터 제가 자영업 체감 지수를 쭉 그 그래프로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성장률을 넣어봤어요. 자영업 체감 지수는 뭔가요? 자영업 체감 지수는 자영업 하는 분들한테 네. 매월 조사를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지금 1년 단위의 그래프인데 네. 매월 조사를 해서 소상공인들이 이 지금 현재 체감 지수가 그 경기가 어느 정도로 체감하냐. 100 이하면 나쁘다. 100 이상이면 괜찮다. 좋다. 뭐 이런 거예요. 음. 근데 지금 보여드리겠지만 2001년부터 2018년까지 단 한 번도 연간 100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어요. 몇 년부터라고 했어요? 2001년부터 2001년부터. 2018년까지. 그 전에를 상상하신다면 IMF 외환위기였기 때문에 네. 더 황당했을 거고 단 한 번도 넘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좋다라고 넘긴 적이 없어요. 네. 그럼 그게 성장률이랑 관련이 있을까라고 해서 성장률이랑 대비시켜 봤어요. 네. 같이 그래프에 딱 옮겨 놔 본 거죠. 근데 성장률이 높건 낮건 간에 자영업 지수는 항상 100 이하예요. 심지어는 뭐 그 굉장히 좋았던, 그러니까 2009년도에 우리가 2008년 2009년에 금융위기가 왔고 2010년에 경제 성장률이 탁 뛰었거든요. 네. 기저효과 때문에. 네. 그러면 자영업 지수가 좋을 법도 한데 뭐 7% 8% 갑자기 성장을 하면 네. 그럴 때도 100 이하입니다. 자영업은 항상 안 좋아요. 왜 안 좋은지 그 구조적 이유들에 관해서는 지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닦아 최경영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경제가 안 좋다라고 느끼는가? 그럴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아요. 언론의 수출 문제. 언론의 문제도 언론의 문제지만 네. 실제로 수출이 이제 계속 감소하고 네. 수출입이 감소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쉽게 보면 수출입이 한 80이 되고 내수가 20입니다. 그래서 수출입 대외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네.
수출입에 관해서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가 정부가 네. 나서서 기업을 수출 그 환율을 이 갑자기 1,100원에서 1,800원으로 그냥 높여버려 가지고 네. 수출이 잘 되게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게 안 되는 그거 거 안 아닙니까? 되죠. 네. 뭐, 예, 우리는 변동확률제니까 네.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네. 환율 예. 조작국으로. 예, 환율 조작국이 돼버리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 이제 망해요. 그건 소송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 소송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해버리면 인위적으로 이제 환율 조작하면 네.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국가가 할 수 있는 정책이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네.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하고 이 딱 두 가지입니다. 네. 이 다 경제를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네.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네. 근데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통화 정책이라는 금리잖아요. 네. 근데 금리는 누가 내리고 올립니까? 한국은행.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네. 정부로부터 독립돼 있죠. 네. 그리고 금리는 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영향을 받고 미 연준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아, 저기가 내리니까 우리도 내려야 될 것 같아. 네. 저기가 올리니까 우리도 올려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수출입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수출입과 환이 영향이 있고 환과 금리가 영향이 있고 금리와 외국인 투자, 외국인 자금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끊임없이 눈치를 봐야 돼요. 금리 정책은.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확 내리거나 확 올리지를 못하죠. 그러면은 수출은 사실은 손 댈 수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없어요.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환율 정책도 금리 정책도 확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정부가 정말 확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재정 정책. 네. 재정 정책. 정부 돈 푸는 거밖에 없어요. 예산 정책밖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 국회를 보면. 그렇죠.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냥 추경을 막아버리면 그렇죠. 예산을 적게 야 이거 경제가 안 좋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재정 정책은 하지 마라. 스스로 정부가 일어나서 스스로 뭔가를 해봐라. 스스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 추경을 네. 지금 맡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야당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추경과 관련해서는 그 국회 역사상 네. 한 번도 추경이 승인이 안 된 적이 없어요. 아. 추경 놀랍게도 그리고 네. 추경이 이렇게 오래 끄는 적도 없었습니다. 지금 거의 뭐 2달이 넘은 것 같은데 네. 정말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수출입이 감소했었을 때 2015년에 메르스 추경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때도 똑같이 수출입이 감소했거든요. 그때 국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고 중국의 상하이 지수가 폭락을 했고 유가가 하락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중국이 망하네 마네 이런 이야기가 돌았던 때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또 메르스까지 터졌네. 네. 추경했죠. 그때 11조가 넘게 했습니다. 긴급 추경 예, 같은 거죠. 여야가 합의해서 해줬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도덕 같은 건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다 알아요. 할 수 있는 게 금리를 그러면 계속 낮춰버리면 네. 그러면 집값이 만약에 거품이 생기면 그렇죠. 어떡할 거야. 그러면 이제 그렇죠? 예. 그다음에 금리를 너무 낮춰서 한국 그 원화의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외국 자금이 빠져나가면 어떡할 거야.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까 그 정도 한 1.5% 수준이니까 외국 자금이 폭폭 들어오잖아요. 아 이거 안정성 있다 그러면서 쑥쑥 들어오잖아. 그죠? 네. 근데 금리를 거기에서 낮춰.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러니까 그 사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낮춰봐야 한 1.25 정말 낮춰봐야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지금 정부는 지금 상황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단 계속 투자할 대상으로 안정적으로 생각할 정도의 금리를 유지하면서도 그렇죠. 또 이 사실 추경을 통과시키는 방법 말고는 뭔가 새롭게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정부에서 할 수 예.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장 경제잖아요. 네. 시장 경제에서 기업 그러면 기업에게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처럼 할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겠네요.
법인세를 인하해서 네. 세금을 인하를 해버려. 음. 세금을 인하를 해서 기업이 그거 가지고 고용을 많이 하고 네. 그렇게 고용을 많이 해서 소득이 증대되고 소비가 증대되고 그래서 선순환의 경제 성장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는 또 그 정부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매출이 증대가 되면 오히려 세금도 더 많아져. 그래서 재정 수지도 좋아져. 네. 라고 생각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를 인하를 했어요. 네. 효과가 지금 있었나요? 별로 효과가 없어요. 재정 수지가 그냥 악화되지 않은 수준. 예? 그리고 세금은 더 많이 거치지 그렇게 크게 많이 거치지도 않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소득이 확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MBC 나이틀리 뉴스가 최근에 보도한 것 보면 미국의 응답자, 미국 국민의 40%가 네. 근근히 먹고 산다. 영어 표현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근히 먹고 산다. 내 상황은 네. 매달 근근히 먹고 사는 게 미국 인구의 40%. 미국 인구의 50%가 시급 18불 정도를 받습니다. 네. 18불 25센트인가 뭐 되는 것 같던데 네. 18불이면 넉넉하게 쳐도 2만 원이잖아요. 네. 2만 원이면 20일 그 8시간 일하면 그렇죠. 16만 원. 16만 원. 16만 원. 16만 원이면 이게 20일을 일하면 한 300만 원이 조금 넘어가죠. 네. 미국 전체 1인당 GDP가 6만 2천 불이에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6,5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근데 50%의 인구가 50%의 근로자들이 3천 한 연봉으로 따지면 한 3,4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소득 양극화가 심한 겁니까? 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MBC 나이틀리 뉴스가 하는 이야기예요. 미국 경제가 그렇게 좋다고 하지만 3.7%의 실업률과 이것을 자랑한다고 하지만 소득이 늘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의. 방금 그 추경이라는 걸로 다시 돌아가면은 예. 지금 추경이 이제 그 역사상 통과가 된 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지금 이걸 지금 막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선택할 게 제가 보기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까 네. 80, 20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80, 20. 네. 수출과 내수. 예, 수출과 내수가 80, 20인데 그 20 중에서 네. 추경을 통해서 뭐 SOC하고 뭐 이러는 거 하고 네. 아까 뭐가 안 좋다고 그랬죠? 설비 투자 감소. 설비 투자는 기업들 이야기니까 네. 기업들이 투자할 곳이 생기면 투자를 하게 되겠죠. 네. 그런데 건설 경기는 정부가 부양시킬 수 있죠. 부동산 경기는 부양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그 선택을 한 거예요. 아주 손쉬운 선택을 한 겁니다. 빚내서 빚내서 집 사라. 손쉬운 선택인데 이제 나중에 영향이 오는 나중에 이제 선택이었던 가계 거죠, 부채가 그거는. 우리가 지금 1,600조가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가계 부채 문제는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그렇군요. 선택을 지금 계속 안 하고 있는 거죠. 그쪽으로는 아파트 버블 쪽으로는 선택을 그러네. 계속 안 하는 것이고 저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항상 아파트 가격, 우리 그 주택 가격은 국민 소득이랑 연동시켜서 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소득과 비교해서 아파트 가격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너무 많이 올라 있다.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약간 간신히 잡은 상태 아닌가요, 느낌? 예. 그럼 오늘 날짜로 이게 사실 방송 날짜는 다르지만 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기업들 4대 기업들 만나서 기업은 애국이라고 했다는 그건 제가 헤드라인만 보고 나오긴 했는데 그런 것도 예를 들면 정부의 의중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전달하는 차원일 수도 있는 건가요? 이제 기업이 설비 투자를 더 많이 하라. 해 주십시오라고 읍소하는 거죠. 그렇죠. 예, 항상 정부는 뭐 기업에게 읍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이 현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지난 한 20년 동안 기업의 소득은 쭉 늘어났고 네. 가계의 소득은 GDP에서 차지하는 가계의 소득은 GNI에서 차지하는 가계 소득은 이렇게 그 비중이 줄어들어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가계가 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높았는데 네. 기업이 그거를 역전시킨 다음에 쭉 기업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네. 지금은 가계는 돈이 적고 그렇죠. 부채가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그나마 좀 돈이 있기 때문에 재정을 확대해서 가계를 도와주거나 네. 또는 적극적으로 SOC 건설을 하거나 네.
왜냐하면 아파트 쪽으로 가면은 버블이 염려가 되니까 네. 방법이 많지가 않은 상황이다. 그러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 저성장 국면이 아니고 네. 그 장기 저성장 포에버의 가능성이 높다. 한국 경제. 네. 예.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개인은 어떻게 또 살아남고 번영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은 앞으로 차차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은 또 책 소개 하나 해주셨어요. 네, 팩트플리스 계속 지금 팩트플리스.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예. 팩트플리스가 이제 주말판 보다 보니 얼마 전에 읽은 책 팩트플리스가 떠오르네요. 팩트가 왜곡되는 요소로 10가지를 제시하는데 그중에 나왔던 직선 본능과 비슷한 얘기를 하시네요. 이 책 추천합니다. 읽어보면 언론이 왜 그런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적고 있는데 헉! 방송 보다 보니 최 기자님이 이 책을 소개하네요. 소름. 네. 직선 본능을 그래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팩트플리스에 나온 그 그림이죠.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우리는 한없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선진국 수준이 되면 이렇게. 이게 꺾입니다. 음. 예, 너무 많이 먹으면 이렇게 배가 부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꺾입니다. 저희가 아마 그 곡선의 상황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의 포인트를 한 번만 더 정리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를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보는 법은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요. 미시적으로 막 흔들려서 오 이게 이 지표가 나타났어. 오 너무 부정적이야. 오 이 지표 나타났어. 너무 긍정적이야.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 장기로 보셔야 되고 상대적으로 보셔야 되고 오 한국이 1점 몇 %밖에 성장 안 했어. 오 너무 적게 성장한 거 아니야? 외국이랑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네. 선진국이랑 비슷한 나라들이랑 비교해서 보셔야 되고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아까 국채랄지 주식시장이랄지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되고 다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장기를 보자, 상대적으로 보자, 여러 가지 보자, 다면적으로 보자. 근데 한국 언론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초단기로만 보고 한 면만 보고 절대적으로 봅니다. 절대적으로 봐요. 네. 그리고 다면적으로 보지 않고 일면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확대해서 막 떠드니까 심란해요. 마음이. 그렇게 해서는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가 힘듭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경제 문제를 볼 때 너무 그런 조언들이 좀 필요한데 예. 뭐 언론사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뭐 맞겠죠. 예. 그리고 일반 그냥 독자 입장에서도 예를 들면 투자자 뭐 입장에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사실 예. 뭐 저는 말씀드렸지만 투자할 여력은 없고 그러니까 신문을 사실 이렇게 일부러 사봤는데 하나에 1,000원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 균형 잡힌 시각 혹은 다면적으로 판단을 하려면 이게 신문 기사들에 나온 내용을 뭐 예를 들면 한국경제는 이렇고 한국일보는 이렇고 뭐 한겨레는 이렇고 예. 이렇게 보면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1,000원씩 주고 신문을 안 사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기자들이 경제 기사를 쓸 때 어쨌든 경제 기사를 다루는 사람들이면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네 가지 요소들을 좀 고려해서 기사를 쓰시겠죠? 사실 저는 그렇게 써본 적이 없지만 이렇게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좋은 기사가 나오는 거를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경제 쪽에서는. 왜냐하면은 뭘로 판별할 수 있냐? 취재원의 숫자만 봐도 알아요. 네. 예, 취재원이 대부분 익명인데다가 지어낸 사람들 뻔히 지어낸 사람 같아요. 서대문구에서 하는 A씨는 네. 35세 뭐 어쩌고 저쩌고 사기야. 제가 바로 판별해 드립니다. 사기. 그리고 보도 자료. 예, 보도 자료 100개 쓰기 아니면 그렇죠. 할 수 있는 일이 지어내기 아니면 네. 예, 취재원이 명확한 취재원이 있고 그 취재원이 여러 명이고 그 취재원이 다양한 시각을 말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를 한꺼번에 말씀을 드린 거는 경제를 좀 네. 균형 잡히게 보는 게 좋다. 예, 그게 투자에도 너무 좋다. 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하실 말씀 없어요? 아니
사실 이제 자영업자 아까 얘기 잠깐 하셨을 때 그런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뉴스 보시는 분들, 뉴스 틀어놓고 들어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분명히 우리 이렇게 장사도 안 되고 가게 어렵고 이런데 이제 왜 뭐 정부가 제대로 못하는 것 같냐 이런 불만을 가지실 텐데 이제 그게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균형 잡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뉴스만 듣고 있다 보면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가 못하네? 약간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자영업이 힘들다는 그 체감 지수 그 느낌은 사실 오랫동안 계속 되어 있는 거고 가게 하시는 분들 치고 장사 잘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드물죠. 그렇죠. 그건 백종원 선생님 말 들어봐도 알아요. 수백 명이 가서 강연 듣고 그 말들을 팁을 다 가져가지만 성공한 사람은 1000회 하나 2000회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 사실 생각해 보면서 이게 뭐 균형 잡힌 시각을 어쨌든 뭐 갖기 일상적으로 갖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책임은 조금 더 언론에서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까지 전 YTN 기자 최원석, 네, 최원석이었습니다. 최우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올바른 투자와 올바른 투표는 다르지 않다.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주말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